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오늘 생중계된 1심 선고 내용입니다. 지난해 3월 10일 파면된 지 393일 만의 일인데요. 오늘의 이 선고 내용 어떻게 봐야 할지 잠시 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죠.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된 2부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해온 분이죠.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나라 밖에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한창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참 신경 쓰이고 잘 대응해야 할 국면인데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재현정 박사의 설명 들어보고요. 한 주간 우리 미디어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안 불쌍해나. 나도 한참 생각했어. 20년 이상 산다고 하길래 야 90살이 되겠어 나오겠구나. 나도 그 사람 찍었는데 여자니까 일 벌어지고 나서는 무서워. 너무 온 것 같다. 진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었는데 조금 심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평생 감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나왔잖아요. 세월호에 대한 침묵. 그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자기 가꾸는 데 쓰고 잘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뭐예요. 대통령까지 해먹고 불쌍해. 정정당당하게 살 건 살고 내놓고 내놔야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거에 값을 내릴 수가 없는데 24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부족하다, 너무 심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거리 시민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선고 내용, 이것의 의미, 앞으로 전망까지 지난 탄핵 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죠. 판사 출신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4년 180억 네. 예상했던 바죠? 저는 25년을 찍었었는데요. 네. 1년이 작네요. 제가 25년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24년으로 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비슷비슷합니다. 예. 최순실 씨가 20년을 선고받았죠. 예. 25년 구형에 2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이번엔 30년 구형에 24년 네.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죠? 예.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부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도 같기 때문에 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최순실 씨 선고 때 이미 이 결과는 예측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거의 혹시라도 예측됐습니다. 재판부가 다르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순실에 대한 선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에 대한 선고들이 속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조윤선 전 수석 그리고 이 재판부 김세윤 재판부에 의해서 최순실에 대한 선고 이런 거를 쭉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재판도 결국은 거의 다 유죄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되겠구나 하는 그 예측을 하는 순간부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이점은 자신들의 자신의 어떤 사선 변호사까지도 다 해임해버리고 예. 국선 변호의 도움도 거절하고 급기야는 이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에 덧붙여서 일종의 사법
농단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법원의 심판조차도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이루어져 왔죠. 예. 법정엔 출석하지 않으면서 생중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 변호인이었던 지금 이제 민사 사건은 여전히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박 전 대통령도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는 안 나오는데 생중계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건 또 뭘까요? 예,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의 평가 중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굉장한 논리나 해박한 지식이나 아주 그냥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치적 감각만은 참 빼어나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대서특필됐었고요. 그런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역시 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라는 일단 첫 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입각해서 이번 재판을 판단하고 있다. 결국은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 뉘우쳐야 되는데 자기가 뉘우쳐가지고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면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 권력의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적 어떤 복귀 이라는 어떤 동물적 감각에 의해서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것만은 본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박범기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선고 형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미 없을 것이고 효과도 있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현장이 그에겐 충격일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의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거론되는 것. 생중계돼서 국민들한테 100분 이상에 걸쳐서 오늘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김세훈 부장판사가 정말 빠른 아주 속독으로 오늘 선고를 하면서 그 장면이 아마 못 견뎌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국민들 앞에 다 방송됐다는 얘기는 본인의 어떤 추후의 정치적 변화 그렇습니다. 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우려했다. 재판부가 생중계 결정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재판부가 선고의 첫 시작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헌법 소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죠. 즉 저는 종전 양승태 대법원장 때 만들어졌던 이 재판 촬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중계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과 재판부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선고도 연기해달라라고 그렇습니다. 요구했었죠. 그 부분은 근데 이 당해 재판부에서는 이유 없다. 이것은 너무나 중대범죄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알 권리가 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다 배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결정한 건 박 의원 보시기에는 뭐 타당한 일이다. 재판부가 오늘 마지막에 선고를 양형 24년형을 선고하면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될 국정 혼란이라는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또는 그런 그룹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일종의 경각심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있다. 권좌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작거리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생중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뉘우치지 않는 제가 오늘 조금 전에도 저희 민주당 수석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아니 4년여 동안 아주 일관되게 비리와 권한 남용으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별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 거기에 위원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셨습니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예, 누구 봐도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장제원 그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은 누구 봐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못지않게 저 못지않게 네.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 청문회 스타로 등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복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여러 절대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 이것은 절대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예. 죄를 지은 분이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분이 전직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그로 인해서 받는 국익의 침해, 공익의 침해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 오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의 뭐 간담회 선언해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는데요. 정말 그는 후한무치입니다.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저도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예. 제대로 그 당시 지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분들이 뉘우쳐야 할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거. 그다음에 그 지난 총선에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총선에 개입한 거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건? 중한 범죄죠. 그것도 아주 직권남용 중에서 국정원 돈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공작비거든요. 예, 굉장히 예. 중요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 그런 식으로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이 돼가지고 예. 뭐 심지어 뭐 옷값이니 머리값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까지 예. 합치면 이제 꽤 많은 형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건 재판부도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4년 선고 받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선고를 하면 거기다 그냥 추가하는 겁니까? 합산되는 겁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예. 네. 자, 그건 그렇고 검찰이 모두 18개 혐의를 네.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중에 16개가 유죄로 인정되고 2개는 무죄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분석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18개 중에 16개면 거의 대부분 검찰 주장을 인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부 무죄 그렇지만 오늘 표현 중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주문에는 그 무죄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이유 중에만 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을 다 지금 검사가 기소한 부분을 다 유죄로 한다. 예. 18개 중에 16개는 다 유죄다. 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 가치 면에서 재판의 퀄리티,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시 이 삼성의 그 포괄적 현안이라는 거. 소위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그런 예. 위해서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개별적 현안들, 지주회사라든지 또는 순환출자의 해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부 이것이 저는 이 재판의 사실은 절반을 차지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네. 혐의는 하나지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국민적 관심사인 건 내가 잘 안다. 재판부가 네. 인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법리를 써서 무죄를 했습니다. 어려운 법리요? 뭐예요? 부정한 청탁 이론인데요. 예. 저는 약간 조금 제가 승복할 수 없는 것이요. 네. 2015년 7월 2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이제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독대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사실 중에 소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승마 지원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는 범죄다. 단순 뇌물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7억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예, 뇌물, 단순 뇌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그러한 포괄적 현안이나 구체적 현안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도 없이 그냥 뇌물을 줬다. 단순 뇌물 수수라고 해가지고 예. 이것이 이제 이제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같은 날 7월 25일 날 역시 또 다른 그 테마였던 장시호의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예.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 단순 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니까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요건 16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요구를 한 것이 맞다. 박근혜가.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원 요구한 것을 맞다. 그렇지만 삼성 쪽에 부정한 청탁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시종일관 삼성의 부정 청탁은 없다네요.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재판부가.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아까 저 단순 뇌물 수수에 그러니까 정유라 최순실에게 77억 그 말과 관련돼서 예. 그 승마와 관련된 지원 77억을 단순 뇌물 수수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삼성의 포괄적 구체적 현안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네. 정말 요 말과 관련된 그 돈이 왔다 갔다 돈이 막 두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송금되는데 요것은 삼성 승계 작업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의결이 되거든요. 예, 그 합병이.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그럼 요것과 관련된 적어도 설명은 재판부의 설명은 필요한데 단순 뇌물 수수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또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롯데와 SK의 경우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유죄를.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는 말 그대로 이제 롯데, SK 다 소위 면세점과 예. 관련된 거고 또 SK는 이제 그 당시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에서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건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려우면 진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자, 롯데 면세점이나 SK 면세점이 딱 떨어지는 단건이잖아요. 또 최재원 부회장 동생 최태원 회장의 동생의 사면권도 딱 떨어져요. 그런데 삼성의 이 포괄적 승계와 개별 그러니까 그 포괄적 현안과 개별적 현안이라는 것은 그냥 한 타임에 2015년 7월 17일 그 합병 결의를 하는 그걸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후에 1년의 행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1년의 행위가 더 많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딱 당권 도와준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보는 이 수사팀이 보는 것은 그 1년 행위들 한 최소한 1년 이상 걸쳐 있는 1년 행위를 다 모아서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슬라이스 다 쪼개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왜냐하면 7월 17일 날 합병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만난 건 7월 25일이다. 다음에 만난 거다. 뒤에.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서 보니 조각 낸 한 건 한 건은 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다. 그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재판부의 판단이니까요. 근데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신동빈 회장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는 게 전에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 법원장으로 가 계신데 그분이 정말 이 오늘 선고한 거와 완전히 다른 거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선고를 했잖아요. 집행유예 하면서. 집행유예 하면서. 그것은 공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 재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세윤 재판장의 법리 설치가 굉장히 정밀하긴 합니다. 훨씬 정밀하고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포괄적 현안이든 개별적 현안은 제가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판결을 평석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억 말과 관련된 단순 또 그 코아 스포츠의 용역 대금과 관련된 그 두 가지 합쳐서 77억을 유죄로 한 것은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그 법리 구성이 오늘 그 말과 관련돼서 또 코아 스포츠의 용역 대금과 관련돼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동빈 회장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꾸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기를 보면요, 거의 수사에 완전 보이콧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수면제를 먹어도 잘 안 들을 정도로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이 수사는 빤한 수사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재판도 빤한 재판이기 때문에 빨리 확정져서, 빨리 확정을 줘서 사면이든 정치적 변화를 통한 어떤 그 동모를 지금 하려는 게 읽혀지잖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굴 보고서 배운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서 배운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정에 안 나가고 이런 모습을 그렇지 보면서.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사법농단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법원도 지금 보이콧하고 못 믿겠다라는 그런 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지어 자기 사선 변호사들도 다 해임을 하고 국선 변호 도움 안 받겠다.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만나지도 않았고 오늘 안 나왔다.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정관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그것도 하나의 염두에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확정 짓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검찰은 항소하겠죠? 지금 아주 그 작은 부분의 유죄가 나오는데 아까 그 삼성의 포괄적 현안, 개별적 현안을 지금 기소한 검사 측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검찰이? 항소 기간은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접선이 없을 시간까지 눈치를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얘기 좀 아까 언급하신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이제 그냥 기소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법정에 안 나오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임이긴 하지만 재판은 수사는 먼저 받았으니까 그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역시 피고인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대로 따져보면 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나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부인인 김인욱 여사의 혐의 또 형들에 대한 혐의 또 이상득 씨를 포함해서요. 또 아들 특히 이시영에 대한 이런 혐의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체념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법정 출석 거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치열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꽤 걸리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정 출석 거부하고 그러면은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결국 문제는 이제 걸석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래도 빨리 속전속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제시하는 그 증거들에 대해서 물론 변호사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빠르긴 하겠지만 증거 능력을 갖추긴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더 지켜볼 대목이 지켜봐야 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무튼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불행한 이런 하루가 다시 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는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공동대표죠. 조원진 의원의 목소리도 듣도록 합니다. 7시 5분에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화제의 뜬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 임대주택은 빈민 아파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축을 반대하고 있어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네. 네, 먼저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전세나 월세가 비싸서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영등포 구청역 인근 부지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의 건물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예. 그런데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서울시가 아파트 옆 부지에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라는 게 어떤 피해라는 겁니까? 일단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연약 지반에 지하 6층을 굴착하게 되면 아파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 혼잡 발생이 우려된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예. 심지어는 빈민 지역 슬럼화로 범죄 및 우범 지역이 될까 우려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한 주민이 이 안내문에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비판 글까지 썼는데요. 서울시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당연히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청년 주택이 빈민 아파트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방송 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방송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네,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지역 열대우림의 코로와이 부족이라고 살고 있는데요. 이 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2011년 2월에 방송됐습니다. 오래전에 방송된 거군요. 네. 그런데 당시 코로와이족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방송이 됐었는데 이 장면이 연출된 거라고 합니다. 아하. 네,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위해서 만든 촬영용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BBC가 성명을 냈습니다. 영상을 검토한 결과 나무 위 집을 실제 거주지처럼 묘사한 것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걸 BBC가 어떻게 인지했냐면 새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코로와이 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BBC는 명시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편집 규정에 관한 의무 교육을 했다. 규정을 강화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자연 다큐 조작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에 베네수엘라 정글에서 촬영했다는 독거미가 이 독거미를 그때 클로즈업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현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아하. 그리고 2012년에는 야생 북극곰이 출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네덜란드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된 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는 낙타 목동이 야생 늑대를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길든 늑대를 제작진이 풀어놓았던 거라고 하네요. 자연 다큐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 안 되죠. 자, 다음 소식. 네, 오늘 프로야구 경기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 지금 첫 번째 사례라면서요. 네네, 그만큼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 이제 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 마스크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다 똑같은 마스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과장 광고한 업자들이 이번에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예.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판매 보건용 마스크 광고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니 1,700여 건 중에서 8%인 183건이 허위 또는 과대 광고였습니다. 예.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요. 그냥 일반 마스크, 일반 방한대인데 미세먼지 필터로 미세먼지 흡입 방지, 감기 예방 이렇게 써져 있었고요. 황사랑 미세먼지만 차단할 수 있는데 마치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도 있었습니다. 뭘 확인하고 사야 됩니까, 그럼? 일단 의약 외품 이렇게 써져 있는 제품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KF 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코리아 필터라고 그 뒤에 80, 94, 99 이렇게 숫자가 붙는데요. 예. 이게 걸러낼 수 있는 입자의 크기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KF 80이면 미세먼지만 차단을 할 수 있고 KF 94, 99는 초미세먼지까지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확인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많이 할 말이 있는 분 같은데요.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촛불 쿠데타 세력에 굴종하고 있는 사법부를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오늘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를 누구라도 대보라 얘기해봤더니 증거를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엮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3월 10일 날 이 헌법재판소가 법치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 2018년 4월 6일은 바로 이 쿠데타 세력에 의한 굴종의 사법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박 전 대통령한테 누가 직접 돈 준 사람이 있느냐 이러셨죠? 네. 그럼 뭐 최순실 씨 그 각 재단에 돈 들어가고 정유라 씨 말 사고 한 돈하고 이런 건 다 뭡니까? 재단의 K미르 재단에는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K미르 재단은 재단입니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K미르 재단을 뭐 이용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재단은 재단이에요. 밑에 있는 고영태 같은 그런 이상한 놈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은 거지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퇴임 후에 무슨 K미르 재단, 체육재단을 운영 관리하고 대통령 거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재단법을 아는 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 그 변호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를 말을 빌리면은 계좌 다 뜯어봤더니 K미르 재단에는 기본에 운영비 빼놓고는 그대로 다 있더라 돈이. 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승마 지원 이 부분은요? 승마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성이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최순실하고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을 줬느냐 안 줬느냐 때문에 52% 받은 여성 대통령이 그게 그런 상황을 전개된다. 탄핵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삼성에서 재판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이 정유라한테 말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삼성 거냐 말이 정유라한테로 넘어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삼성 거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최순실 씨 그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선고가 다 내려졌지 않습니까? 유죄로. 그러면 조원진 의원은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한 유죄 판결도 다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할 이유가 없고요. 그거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고 김기춘 실장은 비서실장의 역할로서 저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판도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정원 특활비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통치자금이에요. 지금 처음에 검찰이 이영렬 검찰이나 박영수 특검이 뭘 하겠습니까? 이거 3일만 하면은 완전히 다 끝장난다. 뇌물 다 준 사람 있는 사람 다 있는 것이 얘기했잖아요. 그 뇌물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청와대 캐비넷 문건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통치자금인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건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도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안 내려졌습니다. 그걸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김기춘 이재용이가 직접 돈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직접 돈을 줬습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단에만 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재판도 잘못됐다고 보신다 아까 그러셨죠? 네, 김기춘 실장에 대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그것은 부풀려졌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최순실 씨도 그럼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오늘 뇌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이라는 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그 얘기는 아까 하셨으니까요. 준 사람이 있으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슨 이유 때문에 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 세계에 부정부패를 했다는 대통령이 14개월 동안
검찰, 특검, 재판부에서 다 뒤졌는데도 직접적인 돈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이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 의원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는 아까부터 한 10번쯤 하셨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조 의원님.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 씨도 잘못이 없나요? 최순실 문제는 제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치인분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정치인께서 이렇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국정농단 사태, 한쪽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하고 조원진 의원께서는 쿠데타라고 주장하시는 이 사안의 핵심이 최순실이가 고영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리사욕이 있다든지 욕심이 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언제 무엇 때문에 돈을 줬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2심 항소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안 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전 대통령께서 직접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조원진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대한애국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거짓이다. 그 다음에 이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먹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에 맞는 그런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 정치학적 용어로 쿠데타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 한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쿠데타도 있나요? 있죠. 그 쿠데타는 제가 지금 이 탈세력이라 하는 것은 내용들이 JTBC의 WPC, 기타 등등 고영태에 대한 지금 그 녹취록도 재판부에서 안 다뤘잖아요. JTBC의 WPC 가짜잖아요. 그런 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면 속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아 언론 방송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편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고 저하고 입장을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문제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WPC 문제도 재판부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쿠데타라고 주장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쿠데타의 주모자가 누굽니까? 저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북 친북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본격화되고 있죠.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는 핑퐁,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면서 추가로 고율의 관세를 시사했고 곧 이어나온 중국의 반응은 미국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죠.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재현정 박사를 연결합니다. 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선 이렇게 마음대로 관세를 매겨도 되는 겁니까? 미국도 중국도? 일단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데 대해서는 자국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 그걸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하는 것도 중국이 WTO 규정이라든지 또 중국의 국내법을 다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 WTO 체제라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들 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서로 공방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그런 논리는 또 규정상 안 맞는다. 해서 계속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날 미국이 먼저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곧이어 중국이 맞대응했고 5일 날 또 미국이 발표하고 현재 그런 상태죠. 맞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제일 처음
자국의 1974년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25%의 이제 고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예. 총 1,333개를 발표했고요. 이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이제 중국이 이 조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내법을 근거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오늘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또 더 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미국의 상대를 잘못 골랐다니까 중국도 또 맞대응할 게 예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 또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1,000억 달러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거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싸움을 먼저 건 건 미국이니까 미국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큰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중국산 수입품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서 그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네. 결국은 이런 중국산 수입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 미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사실 가장 지금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면 결국 미국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어떤 발명해낸 어떤 그런 품목들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런 게 이제 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산업 보호는 바로 고관세 조치랑 연결되는데 지식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건 없는 거죠? 아니, 이게 301조가 사실 지식재산권 관련된 거고요. 아하. 결국은 그 1,333개 품목이 중국 수입 한 500억 달러 상당하는 이제 품목인데 예. 이 500억 달러가 나온 배경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아서 미국 기업들이 이 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바로 그 규모와 네. 똑같은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취할 테니 중국 이게 싫으면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지식재산권 네. 보호 장치를 빨리 해라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물론 중국이 좀 지식재산권 보호가 선진국 기준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사실 뭐 중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본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하는 법도 잘 정비가 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또 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예. 관세 이거는 우린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죠. 제 박사님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신경전 정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500억 달러,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뭐 2,000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일단은 아직은 뭐 미국이 발표한 거와 그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뭐 양국이 또 얘기해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부과되기 전까지는 양국 간의 어떤 그런 협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 사실은 이런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측되죠, 지금? 일단 지금 그 미국은 이런 관세 부과하는 품목을 발표는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또 업계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월까지는 업계 의견 수렴을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미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물건은 수입해다 미국에 파는 수입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이런 보호 조치를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산업계도 있고 사실 경제학자들도 결국은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피해가 있고요. 예. 그거를 수요하는 산업자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보호무역 조치는 옳지 않다라고 그런 목소리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뭐 협상이 잘 안 돼서 실제로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양국 간의 관계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또 투자한 것도 많고 네.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보복 조치가
한국 기업한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떤 영향은 사실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간은 워낙 또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곳곳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 한 군데 영향 미치는 게 아니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워낙 얽혀 있어가지고 이 한 나라의 문제가 거기 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 통상 공방이 있으면 뭐 WTO에서 제소도 일어나고 서로 이제 우리 편을 들어달라 막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어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내 편에 서달라고 할 거고 또 중국은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할 텐데 사실 이런 줄 세우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느 한쪽에 섰다가는 사실 뭐 작년에 저희가 또 사드 보복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누구 편에 서느냐 이 문제고 산업계는 어떻게 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죠? 사실 산업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좀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시장 다변화가 지금은 가장 또 확실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중국이 좀 잘 대화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의 최현정 박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 아마 오늘 박 전 대통령 선고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선고하는 음성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들어보시죠.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누어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소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소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조금 아까 조원진 의원 주장도 듣긴 했습니다만 법원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다죠? 이 경찰 추산은 1,000명 정도 숫자가 이제 모였다는데요. 조원진 의원이 조원진 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이 이제 규모의 그 집회도 있습니다. 김세현 판사와 박영수 특검 사진을 검은색 관위에 올려놓은 형태의 조형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공판 결과가 나오니까 흥분한 지지자들이 오열하고 길에 들어눕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들은 강남역 근처로 이동해서 거리 행진을 시작했고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와 각 당의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논평 내놨습니다. 오늘 모두의 가슴에 메마르고 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아시다시피 기자 시절에 이제 이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또 그것을 지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예. 좀 아이러니하달까요?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 규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면서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참여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실망하고 분노한다면서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논평 내놓은 상황입니다. 삼성 부분 무죄 난 거를 또 꼭 짚었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정리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 논평을 냈는데요. 재판부 판결은 이미 예견됐던 바고 이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가장 간담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해 준 판결이다라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논평들에 쭉 드러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 뉴스. 오늘 아침 검찰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삼성전자 서비스 인사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왜요? 이는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된 데 따라서 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노조 와해? 그렇죠. 최근 한겨레 등은 지난 2월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이 노조 문제에 대한 문건 수천 건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맞아요. 여기에는 지난 2013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이 사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죠. 네, 이 문제 다시 수사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2013년 당시에 이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나왔을 때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을 또 낸 바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으로 비슷한 이유로 이제 검찰에 송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재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이 근로감독 등의 어떤 재조사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미 과거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조사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이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다지만 오늘 또 하나의 큰 악재가 있었어요. 삼성증권의 무슨 잘못된 배당으로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삼성증권이 오늘 우리 사주 280만 여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주당 그 1,000주로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당 1,000주씩 배당을 한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가격으로 28억 3천여만 원을 배당해야 되는데 그 대신 28억 3천여만 주를 배당한 거니까 환산하면 약 110조 원을 지금 배당을 한 거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한 때 11% 급락했고요. 또 일부 직원들이 배당으로 받게 된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에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0주씩 배당 받은 거는 다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삼성증권 직원이죠? 그렇죠. 그 직원들은 이렇게 배당될 리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럴 해저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빠르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삼성증권은 바로 수습에 나서긴 했는데 이 황당한 사태로 결국 감당해야 될 손실 당장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폭락장에 놀라서 주식을 같이 매도해버린 사람이 소송이라도 거는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발행 자체가 검토된 바도 없는 주식이 전산오류에 의해서 이 매도가 됐다는 점에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무엇보다 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배당될 리가 없다는 거 알면서 팔은 사람들 그 직원들은 막 누가 팔았는지 다 드러날 거잖아요.
찾아보면 다 뭐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계속 회사 다닐 수 있을까?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칠곡 유학산에 추락한 FA 전투하고 관련해서 공군이 조종사 2명의 순직을 최종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는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2명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고기는 대구 기지를 이륙한 후에 공중 기동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에 이제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공군은 사고 전투기에 탑승했던 최모대위와 박모중위를 각각 1계급 추서하고 내일 오전 연결식을 진행한 후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조종사들이 비상탈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개 때문에 당시 시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추락 전투기가 유관이 아니라 계기 장치와 관제사의 유도를 받는 이제 계기 비행을 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어떤 계기 장치의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전투기가 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충돌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고요. 또 엔진 고장이나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민가를 어떤 그 회피하는 그런 기동을 하면서 비상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를 분석해봐야 알겠는데요. 다행히 공군은 오늘 오전에 블랙박스를 수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쪽 앞에 얘기한 건 다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언론의 추측입니다. 분석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당정청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2022년도부터 적용할 이 대입제도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과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시 모집의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정시 모집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들을 제시하면 이후에 정시 수시 비율이라든가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유형에 대한 논의는 이 국가교육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 계획 방향에 대한 얘기고 최근에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한테 그냥 정시 모집 확대하라라고 해서 막 매년 대입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 지난달에 교육부 박준난 차관이 주요 대학에 전화를 해서 뭐 정시 모집 비율이 낮아졌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화제였는데요. 일부 대학들이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입학 전형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당정청 회동에서 이 문제 거론됐는데 일부 의원들이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하고요. 또 교육부가 더 이상 정시 확대 요청을 대학에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쑥불쑥 전화하는 방식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교육부와 여당의 판단이 달랐던 거 아니냐 추측도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이런 보도가 나와서 네. 청와대가 아주 강하게 반론을 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외교 안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청와대나 뭐 정부의 외압을 받아서 몸살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었죠? 예, 예. 문제의 기사가 언제 떴던 거죠? 문제의 기사는 4월 4일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이 문코드 압박에 외교 안보 박사들 짐 싼다였습니다. 예. 이 기사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안보 관련 연구기관과 박사 전문가들이 코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이유가 국책연구소나 정부 입김이 센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자제하라고 하고 홍보성 기고 검열을 하고 방송 출연 금지 등의 주문이 쏟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이 쓴 이 기사는요. 예. 말미에 통일 안보 분야 기관과 학자를 대상으로 한 간섭이 도를 넘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 아하.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보도는 24면 전면 기사 하나를 더 실어서요. 2개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정말로 또 다른 적폐라면 이건 문제죠. 예,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청와대는 아니라고 반론을 한 거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물론이죠. 예, 이렇게 보도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당일 중앙일보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예. 논평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었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기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요.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처럼 모욕적인 딱지를 붙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논평과 별도로 5쪽 분량의 참고 자료를 통해서 중앙일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그 팩트 체크를 다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해당 보도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요.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세종연구소에서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학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 조치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일보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근거는 뭐였죠? 중앙일보는 4일 보도에서 총 6개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6개나? 네. 요약하자면 중앙일보는 첫 번째로 세종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가 청와대 압박을 받아 1년 만에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세종연구소 양측이 반박을 했는데요. 스트라우브 박사의 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올해 2월 계약 만료가 된 것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두 번째로 국립외교원의 S 박사가 지난 1월 JTBC 토론 프로에 출연해서 야당 쪽에 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문책당했고 팀장 보직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청와대 해명은 이 중 국립외교원 S 교수의 사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과 한편으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관계자가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와 무관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연구소로 옮긴 것은 본인의 판단이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군요. 국립외교원의 네네. 교수는 네네. 야당과 한편에 앉은 것은 문제 있다라고 해당 기관에서 지적을 했다. 네네. 그래서 본인도 그냥 받아들이고 민간연구소로 이직을 했다. 네. 그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주장이고 네.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문책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세 번째로 중앙일보는 국방연구원을 퇴직한 정산동 박사의 신문기고 원고가 고위 인사로부터 검열을 받아 일부 삭제됐다면서 정산동 씨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줬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사실관계나 다른 정책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한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주기에 당연한 조처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일방적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고 집필자에게 의견을 달아 회신했던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정상돈 박사는 국방연구원을 퇴직했어요? 예, 그런데 정년퇴직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년퇴직. 네. 그리고 그 신문 기고는 그럼 퇴직하기 전에 쓴 건가요?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앙일보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그 여자로 호칭했다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본인의 추측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찬일 씨에게 확인했더니 본인의 추측이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예.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지만 안찬일 씨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이고요. 아하. 안찬일 씨 본인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민원연이 이 안찬일 씨 발언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안 씨가 김여정 부부장을 그 여자로 호칭한 방송은요. 종편이 아니고요.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종편이라고 했는데 네. 연합뉴스 TV였다. 네. 안 씨는 북한예술단 사점점검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당 등 붓예술단이 박람했던 1월 21일에 연합뉴스 TV 뉴스특보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현송월 단장,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그 여자, 저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은 분명 방송의 부적절한 용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날 뉴스의 질을 떨어뜨린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 씨는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이 밀어주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성월 임신설을 수차례 강조했고요.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국제공연단에 현성월이 임신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회자가 노래를 시켜서 준마처녀를 불렀다. 결국 북한에서도 그런 연문설, 이 그런 연문설이라는 것은 김정은과 현성월 애인설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런 연문설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이 참석한 행사에서 사회자가 임신한 현성월에게 노래를 시켰으니 이것은 연문설이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비논리적인 추정인데요. 네. 안 씨 스스로도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네. 이렇게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그 북한 이탈 주민이시죠? 네네. 1호 박사라고 합니다. 예. 그 이처럼 뉴스에 출연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낭설을 장시간 늘어놓는 인물을 꼭 그 코드 압박에 피해를 본 외교안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게다가 안찬일 소장이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는 중앙일보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요? 실제 안찬일 씨는 1월 22일 이후부터 4월 5일 현재까지 연합뉴스 TV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계속 출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타 종편에는 꾸준히 출연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일보가 김여정 그 여자 발언에만 착안해서 마치 현 정부가 안 씨를 핍박한 듯 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출연 정지 이런 표현이 딱 들어가면 공식 어떤 통보를 한 것처럼 읽혀지는데 네. 종편에는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작 문제가 됐던 연합뉴스 TV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연합뉴스 TV가 안 부르고 있는 거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1개월 출연 정지 조치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카더라성 주장을 많이 하는 분을 더 이상 섭외하지 않는 연합뉴스 TV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을 그대로 출연시킨다면 더 무책임한 방송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6가지 중에 4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또 하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종편 등 방송의 통일 안보 관련 코너에는 대선 캠프 등 친정부 성향 인사 몇몇을 중심으로 겹치기 출연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치중한다. 동종교배의 후유증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일보는 도대체 이 보도에서 어떤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코너에서 친정부 인사 누가 출연했는지 그 어떤 것도 특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건 적시하지 않고. 네. 이 문장 자체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요. 작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이후에 재승인 탈락의 위기를 맛봤던 종편은요. 패널 여야 균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소한 실천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또 너무 그 보수 일색의 평론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적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심각한 불균형에 비해서 보수와 진보 여야의 패널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친정부적 패널만 등장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연이 가장 최근에 패널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종편 4사와 YTN, 연합뉴스 TV가 패널로 출연시킨 전체를 저희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치인 직군,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당직자의 여야 비중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채널A는 여가 1명, 야가 0, 한 분도 없고요. 1대0. 예, TV조선은 0대0. MBN은 여 7명, 야 8명이었습니다. 7대8. 네. JTBC는 여 2명, 야 3. YTN은 여야가 1명씩이었고요. 연합뉴스 TV가 여 4명, 야 3명이었습니다. 직군 특성상 분명하게 여야 구분이 가능한 정치인 패널 이외에 다른 직군은 저희가 함부로 여야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섣불리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사별로 같은 기간에 출연 횟수가 많은 다른 직군을 살펴봐도 아무리 봐도 중앙일보 주장처럼 친정부적 패널만 겹치기 출연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중앙일보가 사례로 든 안찬일 씨만 해도요. 이 기간에 YTN의 3회, 채널A의 4회 출연해서 4일간 총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4일 동안 7번? 네. 자, 뭐 여러 가지 중앙일보의 보도를 짚어봤는데
조금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명확하게 청와대가 실제 압력을 행사했다. 네.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 등의 반론은 일단 반론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명백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앙일보 보도가 문재인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들이댄 사례가 너무나 논리가 부실하고 대부분 익명의 전언이라는 것입니다. 예. 중앙일보는 스트라우브 박사의 퇴사, S 박사의 보직 취소,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공개활동 미비 등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했을 뿐 이런 것들이 블랙리스트로 연결되는 그 어떤 정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나마 덧붙인 정황이 스트라우브 박사의 퇴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에 비판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청와대 등으로부터 압박이 심했다는 세종연구소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신문기고 원고를 문제 삼은 고위 인사가 직접 껄끄러운 대목 3곳을 삭제해버렸다는 정산돈 박사 본인의 발언이 또 보도에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갑작스러운 구매 중지로 관련 업체 고사 상태라는 보수 성향 단체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나마 이렇게 뭔가 증언을 구체적으로 실은 게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주요 내용의 취재원이 대부분 익명입니다. 익명. 네, 누군지 특정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냥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라는 발언을 이런 결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예 제시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과거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는 발언도 보도에 인용되는데요. 이것은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를 자처하는 모 인사가 발끈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예. 또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몇 년 전 사태의 데자뷰라 불릴만하다라는 발언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관계자가 전부입니다. 예. 말한 사람이 한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익명의 푸념이나 추측을 엮어서 보도하면서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한지 좀 되묻고 싶고요. 또한 안찬일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정밀하게 언론사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리고 해당 기관이나 방송사의 반론을 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또 세종연구소에서도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후에 중앙일보에서 무슨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중앙일보는 다음 날 5일 문코드에 짐 싸는 박사들 청와대 따옴표 치고 블랙리스트 딱지는 모욕이라는 제목의 그 보도를 냈습니다. 예. 이 보도는 청와대의 입장을 담아서 반론권을 보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정 보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오히려 중앙일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또다시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설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대북 정책 성공한다라는 5일자 기사에서는요. 전날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청와대가 건전한 비판마저 반박한다면 언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실제 근거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 칼럼 분수대라는 것에서는요. 이날 제목은 스트라우브 논란 단상인데요.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 정부는 1년 계약 만료 뒤 떠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실제 상황은 좀 더 미묘하다라고 칼럼에서 주장했습니다. 미묘하다? 예. 그런데 기자가 그 근거로 든 것은 그가 올 당시를 아는 인사가 말했는데 1년 계약이지만 1년 연장하는 1+1, 즉 2년 약속이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익명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근거만 가지고 블랙리스트 낭인을 찍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기엔 좀 과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촛불 정국이 펼쳐지기 이전 상황에 종편이나 보도 전문 채널이나 이런 것들 또 외교안보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출연해서 말하는 것들을 출연했죠. 딱 보면 네.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뭐 그걸 균형이 잡혔다고 말할지 아니면 그쪽 시각에서 보면은 현 정부 코드 많은 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이처럼 블랙리스트란 제목까지 달아서 뭔가 기사화하려면 네. 정말 더 세밀한 취재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잡아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